벌써 5회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중간인데, 우리가 총 10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딱 중간쯤에 이제 플라톤을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플라톤은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안 씁니다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역사 공부로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셨는데 오늘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역사적 시점에서 보는 플라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가면은 이게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플라톤의 사상의 배경이 되었던 소크라테스의 삶을 쭉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 맥락에서 왜 플라톤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이 국가를 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읽으셔야 될 책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 파이돈 향연입니다. 이것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야, 정말 감사한 훌륭한 우리 전병희 선생님이 번역하셨어요. 크리톤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톤은요, 소크라테스의 친구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친구였는데,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날 크리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감동적이죠? 어떻게 그걸 눈물을 안 흘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파이도는요, 소크라테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을 해서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다른 시골 마을에 갔더니 시골 친구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파이돈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울게 됩니다. 이게 또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철학이 범죄를 아테네가 철학의 범죄를 한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상가를 죽였던 최초의 철학 때문에 순교한 소크라테스의 삶을 다룬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국가는 사실은 그 죽고 난 다음에 절망의 상태에서,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야, 어떻게 우리 아테네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상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바로 그 국가입니다.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배가 좌초됐습니다. 그리스에서는요,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약 1200개에서 6000개 사이에 섬이 있습니다. 섬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달렸죠. 조그만 것도 섬으로 하면 6000개고요. 사람이 사는 것만 해도 1000몇 개가 됩니다. 그렇게 섬이 많기 때문에 이 항해술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개념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항해에 대한 기본 이론이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배가 좌초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일러서 아포리아라 합니다. 아포리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상태. 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이거는 위기보다 더 심한 단계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포리아 상태는 위기 다음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절망감이라보다도 일종의 충격 상태라고 그러죠. 충격 상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아포리아의 상태이죠. 이 아포리아 상태에서는요,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쁘신 여러분들이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서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포리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문학 공부는 어떻게 노를 젓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노를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밤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북극성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어디가 북쪽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아마 플라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체념의 상태에서 야,
어떻게 이 우리 조국을 재건할 것인가. 이제 그 점에서 이 국가론을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플라톤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플라톤은요, 공적인 생활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이 죽고 난 후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외유를 떠납니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요. 아예 그냥 외유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아카데미아를 열게 되죠.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거기서 집필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물론 시칠리아에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시칠리아에.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삶은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삶이 굉장히 유동적이었죠. 그 유동적인 삶을 먼저 관찰하는 것이 플라톤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이죠.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이제 아테네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가 망하고 지고요. 그 다음에 그 혼란기에 스파르타의 사주를 받았던 참주들이 나와서 독재를 하고 또 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파가 와서 막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과정을 사실은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죠. 한 번 더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는 그리스에서 전쟁의 시기였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양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와중에 와 있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보시는 것처럼 47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기억도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성년이 된 다음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3번 아니면 2번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역전의 용사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크세노폰이 있고요. 오늘 공부할 플라톤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위치를 보시라는 거죠. 42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성인이 되었죠. 그리고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처형을 당했다는 이제 살해를 당했던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던 그 어간에 놀랍게도 문화는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파네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에오솔리스라는 이 네 사람이 결국에는 문학가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학가들이 탄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학이 탄생했다는 것은 대중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희극과 비극을 통해서 대중을 위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중앙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아테네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곧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다는 그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 폐허를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신전을 건축하는 작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99년에 여러분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신성모독과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계명 때문에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철학자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마 이 사람이 크리톤일 겁니다. 크리톤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이 크리톤일 거예요. 이 사람이 플라톤의 모습인데 사실은 플라톤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28살인데 보시는 것처럼 늙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요 뒤에 있는 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아마 크세노폰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저 페르시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었죠. 하지만 그런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독배를 독당근이라고 그래요. 독당근 약을 먹고 이제
이게 다리부터 마비되어 온다고 그럽니다. 다리부터. 크리톤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요. 다리부터 마비되어 오면서 이제 점점 몸이 차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딱 죽고 가면서 이제 몸이 점점 차져지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딱 덮죠. 그러다가 이게 탁 이게 수건을 제치고 자기 친구 크리톤에게 이거 좀 잊지 말라고, 내가 어느 신에게 바쳤던 재물이 있는데 그거 안 바쳤다고 빨리 바치라고 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울게 되죠. 네, 네. 자, 아테네가 철학에게 첫 번째로 범죄를 저질렀던 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를 떠납니다. 완전 혐오감에 사무쳐서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다시는 아테네가 철학에게 범죄를 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도시를 떠난다 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 플라톤의 철학은요, 참 재미있는 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론도 다 마찬가지죠. 읽어보셨습니다만은 국가론도 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주로 쭉 기술을 해서 그렇게, 사실 문학적인 실력도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냐 아니면 플라톤의 생각이냐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많았고요. 소크라테스 생각이 많았고, 후기에 가면은 예를 들어 마지막에 법률이라는 책에서는 거의 뭐 자기 플라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스승님께서 누구랑 대화한 이야기를 쭉 복기를 해놓은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라고 할 정도로 이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했고, 이것이 바로 그 헬레니즘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양을 이해하는, 우리 이번 공부가 그 서양에 대한 이해의 공부인데, 아마 아주 결정적인 왜 서양이 되었을까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포리아 상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그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우리의 지금 아포리아 상태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왜 아테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아포리아가 되었는가? 그 시원을 한번 찾아가보자. 단순하게 우리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 단순하게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것을 이제 분석하냐면, 그 분석했던 방식이 바로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플라톤이 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금고를 델로스에 있던 것을 아테네로 옮겼다 그랬죠.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왜 여기로 옮기냐면 파르테논, 여기에 아테네 신전이 있죠. 이 신전에 보물을 숨기려면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보물을 넣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금고를 이전하니까 이제 제국이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돈이 그냥 쌓이면서 그 동맹의 기부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쓰니까요. 이제 경제가 확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역시 문화가 일어나면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그죠? 막 성장,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쌓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노력하셔가지고 한국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류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문화가 꼽히게 되죠. 피어나갔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가 일어나죠. 그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푸닉스라는 곳인데요. 보세요.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민중의 힘을 주장하게 됩니다. 바로 데모스크라티아라는 거죠. 민중의 권력이 이제 나와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혐오합니다.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죠.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스승을 죽이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군주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소수의 집단들이 철학적인 사유를 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국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철학자는요, 뭐 우리 연세대학교 혹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들이 통치한다는 게 아니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 가르치는 게 통치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런 권력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바뀔까요? 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합니다. 자, 이 지금 그 피닉스 언덕인데요. 이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치가를 뽑고 결정을 내리고 투표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들을.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두 개의 동맹이 있었는데 동맹이 본부가 이쪽으로 옮겼다 그랬죠. 이 신전에 보관하고 있던 엄청난 보물들을 모두 아테네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아테네가 악령이 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중단시킨, 자 보십시오. 앞부분만 공사가 됐죠. 무슨 말입니까? 보물창고를 델로스에 짓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걸 동원해가지고요. 거기 악령이 산다라고 해서 그 보물창고를 옮깁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죠. 자, 보십시오. 보물을 옮겼습니다. 점점 맹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여기 목록이 있죠. 여기 아카노이, 파판, 네오스, 하보스, 이렇게 있죠. 베파이오이 이런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목록입니다.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융자를 해줍니다. 전쟁을 한다. 공사가 만약에 한다. 국가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또 돈을 고리로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하는 장사인 거죠. 그죠? 돈을 강제로 받고 그 돈을 다시 빌려줘서 이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테네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급성장하게 되고 심지어 금광이 발견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던 이 아테네의 모습인데 모두 금으로 치장을 했다 그러죠. 이 엄청난 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타소스 금광에서 지금도 그 금광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우리는 그쪽은 가지 않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데 그 타소스 금광에서 엄청난 금이 발견되면서 이제 아테네는 명실상부한 황금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제가 페리클레스 시대를 황금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페리클레스는 문화로 황금을 만들었는데 이제 타소스의 황금이 발견되면서 황금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헤로도토스가 역사에 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타소스의 금광은 매년 80달란트의 금을 생산한다. 생산량이 많았던 때는 300달란트의 금이 나왔다는 거, 엄청난 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미쳐서 금을 찾아 산 전체를 파헤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져서 델로스 동맹을 옮긴 다음에 제국의 확장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성장하고 금광이 발견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로 갑니까? 물질로 가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의 질곡을 소크라테스가 관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화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가 성장하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테세우스 숭배 의식이 확장됩니다. 테세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테네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대에 테세우스 영웅주의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신체를 가진, 멋진 몸을 가진 젊은이의 모습들이 우상화됩니다. 아마 알키비아데스, 우리가 공부했죠. 아주 문제의 그 알키비아데스가 바로 이 테세우스 숭배의 핵심적인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은 카노바라는 사람이 조각한 것이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예술사 박물관,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족들, 어떤 겁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남자가 키가 작고 배가 볼록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입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벗겨졌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크산티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오강입니다. 오강. 남편하고 싸우다가 잔소리 바가지 끌다가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밖에서 오강을 가지고 오물을 갖다가 소크라테스의 몸에다가 그냥 확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그래. 천둥이 치는 걸 봐서는 이제 이렇게 번개가 내려치는 게 당연한 거지. 야, 구름이 모여 있으니까 비가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천둥이 치면은 번개가 치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갔다는 그 소크라테스가 여기 보입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할 때 이 사람은 정신을 추구했던 거죠.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서구 철학의 정신을 닦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제가 감동받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플라톤이라고 써있지만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친애하는 판신과 이곳의 모든 신들이시여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그 시대는 뭐죠?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게 해주시고 내 외적인 재산은 내면의 상태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라고 믿고 싶으며 내가 가진 황금은 절도 있는 사람이 지니거나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싶나이다. 야, 멋진 말이죠. 내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내가 황금을 가진다면 내가 절제하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그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순교자였죠. 그냥 철학을 해서 철학과 교수들처럼 앉아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해서 이성의 명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시대는요, 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배웠다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의 시대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갑자기 민중공역이 나오니까 말을 잘해야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게 돈을 벌잖아요. 소피스트들이 창궐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이 소피스트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머리는 날아갔습니다만은 이 누군가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 잘하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느냐? 자, 연설을 할 때요, 법정에서 법률을 할 때 이 물시계를 이용합니다. 여기다 물을 담고요, 여기 구멍이 있죠. 물이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게 말을 딱 그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6분 안에 딱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6분 안에 기성정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죠? 제가 절대 시간을 오버하지 않죠. 저는 딱 정해진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로 유명한데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에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걸 딱 보면서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되고, 이게 앞에 조금 헤매더라도 나중에 20분 남겨놓고 좀 강한 이야기를 해줘야 돌아가시면서, 이거 오늘 뭔가 배웠다 이런 생각 하신다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연설을 그게 딱 해 나간다고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연설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플라톤을 강의하면서 사람이 감동하게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6분 안에 연설을 끝내도록. 그래서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젊은이들이 정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도 어떻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 산티페가 열이 받았던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강을 집어 던졌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사람의 시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캐묻지 않는 사람,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핵심적인 이야기죠.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캐묻는 삶, 숙고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아포리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라는 거죠. 예? 스스로 캐물어보라는 겁니다. 숙고해보라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이러지 말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라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제논입니다. 제논이 찾아왔을 때 이 제논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찾아갔다는 플라톤의 기록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몇 명의 청년은 제논이 처음으로 아테네에 들여온 그 책의 내용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 소크라테스는 그때 상당히 젊었다. 아주 어렸다는 거죠. 제논은요,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때 이탈리아에 살던 사람인데 그의 스승이었던 파르미네데스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테네에 처음 찾아왔어요. 아테네가 부유한 나라니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철학적인 예우를 했는데 그 제논의 철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변정법입니다. 변정법. 그러니까 해결의 변정법 기억나시죠? 정반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걸 합쳐서 새로운 이론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논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합리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에우폴리스라는 그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저 찢어지게 가난한 수다쟁이 소크라테스를 혐오하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색하지만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지 라고 비난하는 장면을 보아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일을 하지 않고, 물론 그 시대의 귀족들은 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귀족이라기보다도 그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주로 시내가에서 물장난을 하고요, 또 회랑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갈 겁니다. 그 회랑에 앉아가지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 무두장이라고요, 그 가죽 때리는 사람, 가죽을 이렇게 마감질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 가죽은요, 인분으로 마감질을 했습니다. 이거 부드럽게 하는 역할 있죠.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냄새나는 동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파술이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 되죠. 산파는 뭡니까? 자기는 애를 놓지 않고 상대방을 애를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진리를 깨달도록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리를 깨닫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산파술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었는데, 그 대화술은 어머니의 직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데, 요거는요, 그 당시의 돈입니다. 돈. 그 당시의 돈.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돈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2번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번 중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여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여성이냐면은 바로 이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밀레투스라는 곳에서 온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요, 대단한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동거를 하냐면은
페리클레스와 동거를 합니다. 여러분 페리클레스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야기예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이 아스파시아가 서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매음구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뭐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겠죠. 굉장히 그 고급 매춘부들 있잖아요. 이게 젊은 귀족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철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인이었는데 참 흥미롭게도 이 소크라테스가 그 여자한테 배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의 메네세스를 보면은요, 내게는 수학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여성성이 있다네. 그녀는 여러 훌륭한 연설가를 키워냈고 그리스인 중에 최고인 페리클레스를 키웠다는 겁니다. 요 사람이 페리클레스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페리클레스가 얼마나 명인설을 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리클레스의 스승이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자기도 그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보았던 페리클레스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자가 하나 보이죠? 아스파시아스입니다. 바로 그 여성입니다. 대단한 지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오늘 또 놀라운 일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놀라운 사건. 소크라테스 스승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아스파시아.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랍게도 페리클레스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밀레투스입니다. 여기입니다. 밀레투스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터키가 여기 그리스입니다. 그죠?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죠. 여기 스파르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이오니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오니아에서 지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메로스도 이오니아 출신이었죠. 요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투스하고 보시는 것처럼 사모스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 두 지역 사이 전쟁이 일어나요. 뭐 전쟁이라 할 거고 분쟁이 일어났죠. 그때 놀랍게도 페리클레스가 사모스 이 밀레투스 편을 들어서 사모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왜 전쟁을 했느냐? 자기 연인이 부척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 자기 고향이 당하니까 좀 도와주라 라고 했던 거라고 이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모스에서 싸웠는데 라는 한 줄 때문에 아마 이때 소크라테스가 아마 이렇게 방패를 들고 사모스 원정에 나갔을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이냐? 29이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뭐 기록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내가 사모스에도 열심히 싸웠는데 라는 구절 때문에 아마 이 전투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최초의 전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9개월 동안 고립작전을 펼쳤다가 아사자가 속출하자 439년도에 그 사모스가 항복을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경험이었죠. 이것도 사실 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432년인데 메가라는 우리가 또 갈 텐데요. 고린도 옆입니다. 고린도 옆. 그러니까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 메가라,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거든요. 그 중간 지역입니다. 아테네가 이걸 봉쇄했죠.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이제 펠로폰네소스 2차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스파시아 아까 기억나시죠? 그 매음구를 그러니까 사창가를 운영했는데 창녀 2명을 매춘부 2명을 납치했다는 거예요. 메가라인들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페리클레스에게 사주했다. 전쟁을 사주했다. 그래서 봉쇄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일종의 어떤 스케이프고팅이라 그러죠.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 포티타이아라는 곳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첫 번째 전투, 악바 사모스 전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고요. 드디어 이 전쟁에서 4년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참혹한 전쟁과 사륙의 현장에서 아레테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 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소크라테스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같은 막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성애적,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 말고요, 전우와의 관계에서 그 친한 관계 있죠? 그런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같이 싸우게 되고 알키비아데스가 한번 죽게 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신속하게 나타나가지고 알키비아데스를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키비아데스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소크라테스는 포티다이아 평원에서 넋이 나간 채 유령처럼 멍하니 서서 24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어떤 질병을 앓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 포타티아 평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서서 24시간 동안 멍하니 서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원정이 지속되는 3년간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때 포티다이아인들은요. 이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인육을 먹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한 사람씩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의 시신을 먹는, 그 몸을 먹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또 인육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크라테스가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인간이란 게 뭐냐? 429년도에요. 전원 학살당했습니다. 포티다이아 사람들이. 이 알키비아데스가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드디어 개념을 바꿉니다. 자, 그 이전의 탁월함은 어떤 탁월함이었냐?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탁월함이었습니다. 아까 테세우스 보셨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열망. 그 건강한 몸, 부와 지위, 종주국으로서의 아테네의 위상, 이런 것이 탁월함이라 아레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소크라테스가 포티다이아의 전투를 겪고 난 다음에 24시간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그것을 새로운 자각을 한 다음에 그 탁월함은 절제와 헌신, 정의의 실현과 지혜의 추구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신체적인 탁월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진짜 탁월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철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그죠? 그때 전쟁의 현장에서 새로운 자각을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어떤 탁월함을 추구할 때 이것은 이 탁월함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지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가 돌아왔습니다. 밤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이제 변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변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철학을 여는 바로 그 아테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뭐 여러분 아시는 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여기 아레오파고스 언덕이 보이고요. 여기가 헤스파스토스 신전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테세우스의 신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불칸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두 분은 꼭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이게 헤스파이스토스의 신전이에요. 철광업자의 신전입니다. 예. 두 분은 꼭 가셔야 돼요. 철광업자의 신전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셔야 될 곳인데 여기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 동네, 요 동네 있죠. 요 동네에서 주로 왈쩡왈쩡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크세노폰 여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소크라테스가 빈둥빈둥 앉아 있으니까, 아저씨 철물 가게 어디 있어요? 철물 가게 물었어요. 크세노폰이.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서 찾는가? 물었어. 야, 철물 가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그랬더니 크세노폰이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날 따라오게. 내가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 주겠네. 하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크세노폰, 다음 주에 공부할 우리 크세노폰이 시작됩니다. 크세노폰의 그 유명한 키로파에디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키로파에디아죠. 키루스의 교육입니다. 키루스의 교육.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구를 키우죠? 플라톤을 키우고. 또 누구를 키우죠? 그 유명한 알키비아데스를 키우게 되는 거죠. 자, 돌아왔는데요.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429년도에 8만 명이 발진 티푸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당시 인구가요 3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반 자유민은 10만 명, 노예들은 20만 명을 수준합니다. 8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유, 끔찍한 일이죠. 소크라테스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8만 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혼돈스럽게 될 겁니다. 전쟁을 계속되고 있고, 아테네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나왔습니다. 소피스트들.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 장광설. 그냥 연설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은요, 사실은 아테네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라파엘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막 장광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고 막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는 장광설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 철물 가게를 찾는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아주 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내가 숨을 쉬고 걸을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철학으로 소일하는 일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느 때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질을 한다는 거죠. 네? 내가 이 일을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세요. 당신은 아테네인이요.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으면 나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도시는 가장 위대하며 지혜롭고 강력하고 명성이 자자하고 학問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안달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혼에 처서는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소? 이야, 멋진 말이죠. 에? 소크라테스 이거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 명성이 자자한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도시에 살면서, 이런 부자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편리한 나라에 살면서, 에?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지혜와 진리와 혼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에? 부끄럽지 않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이래야 돌아다니며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몸과 재산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혼의 최선의 상태에 관심을 쏟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30장 AB 밑에 보면은 이제 다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몸과 명예 혹은 몸과 재산이 아니라 정신의 혼의 세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포리아 상태에서 우리 몸과 재산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파르테논이 완성되었고, 아테네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하지만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은 장광설을 늘어놓고 횡설수설하는 시대에 그는 황금보다는 숭고하는 삶을, 해답보다는 질문을 던지며 자아도취에 빠진 아테네를 질타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질타해야 되는 질타.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타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자, 델피입니다. 델피. 이야. 이쪽으로 오는 거하고 이쪽으로 오는 건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굉장히 어떤 그 신령한 기운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기가 그냥 옴파로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옴파로스는 세계의 배꼽이라는 곳이죠. 요만한 돌이 있습니다. 요만한 돌. 여러분, 옴파로스가 어떤 돌인지 아시죠? 제우스를 우라노스가 죽이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 삼키니까 어떻게 하죠? 돌멩이를 줍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그걸 삼키게 되죠. 그런데 제우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우라노스를 죽이고 그 옴파로스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게 되죠.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옴파로스가 있습니다. 그 옴파로스가 그대로 있어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절대로 못 찍게 합니다. 다른 건 다 찍는데 그거 못 찍게 해요. 참 재밌어요. 신령한 기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보시면 이제 보시게 됩니다. 요만한 옴파로스가 여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요 아폴로 신전. 지금 무너졌습니다만 여기서 신탁을 받게 되죠. 자, 자기 제자였던 카이레폰이 신탁을 받았는데요.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아테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기분 나쁜 얘기. 지가 제일 지혜롭다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 싹 비껴갑니다. 비껴가면서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듣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철학자들, 시인들, 정치가를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지혜롭구나. 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무지하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지혜로우신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자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자각을 했다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아포리아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뭘까요? 무지의 자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아포리아를 극복하려면요, 무지를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의 사건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 아포리아 상태에서 우리가 무지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우리가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혜. 남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철학자가 그냥 막 질타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모두 공범이 아닐까. 이분도 공범이 아니냐. 나도 공범이고. 우리가 무지를 깨닫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칙한 도전을 하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 지금 희극 배우들입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데서 소크라테스를 뭐라고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뻔뻔한 악당에 파렴치한 철면피, 허풍쟁이, 거짓말에 능숙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여러처럼 교활한 인간이다. 뱀장어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피어낙한 백의 얼굴을 가진 악당, 교활하고 견디는 개 같은 놈이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이 상연되는데 누구를 비난하죠? 소크라테스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크라테스가 갑니다. 탁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이 개 같은 놈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막 소리 다 일어나가지고요. 인사를 촥.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사를 촥. 사람들이 막 웃었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냐고. 당신을 대놓고 비난하는데
정말 기분 나요. 심지어는요, 호색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젊은이와 함께 다니면서 색이나 밝히는 늙은 추태를 부리는 인간, 이런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기분 안 나쁘냐 그랬더니 뭐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 연극을 보면서 내가 고칠 점이 있는지를 반성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 대단한 아량을 가진 사람이죠. 혹시 내가 뭘 고칠 게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델리온 전투에 다시 소환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 알키비아데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이 각계 델리온 전투에 이 알키비아데스 이제 장군이 되었고요. 이 장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병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죠. 아테네 군대가 아폴로 신전의 샘물을 군대용으로 사용하자 주민들과 스파르타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절대로 신성 불가침인 신전의 물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반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알키비아데스는요, 이 전쟁에서 이제 밀리지게 되는데 아테네의 시체들은 17일간 노상에 방.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호메로스 할 때 말씀드렸죠. 반드시 시신을 적절히 장례 지내야 됩니다. 곡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군사의 시신이 17일간 방치되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짐으로써 아주 참혹한 경치를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 썩어가는 시신을 또 보았습니다. 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죠. 자, 바로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암피폴리스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죠. 암피폴리스 424년의 전투인데 소크라테스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그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전쟁의, 이 전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작전 실패가 됐죠. 그래서 트라키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그 인물이 소크라테스, 투키디데스, 그 다음에 그 알키비아데스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졌습니다. 졌는데 아테네가 그때 이 브라시다스 장군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스파르타의 왕이었어요. 스파르타의 사령관이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전쟁을. 왜냐면은 이제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 부하들을 돌보았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물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아테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걸 봐서는 이 스파르타가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론 있죠. 이 국가론의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의 모델이 아테네 모델보다 낫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아테네의 민주정보다 스파르타의 귀족정이 낫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인상을 받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전쟁에서 돌아와서 더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향유, 여기 소크라테스가 보이죠? 이 왜 등을 돌리고 있냐면요, 얘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의 제자였죠. 제자였습니다. 자기 룸메이트였고요. 자기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 먹고 잔치를, 향연을,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이게 416년의 사건입니다. 이 기록이 바로 향연이라는 책으로 나타났죠. 소크라테스의 향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요때 있었던 대화입니다. 자, 요때 알키비아데스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유혹을 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양성애자였죠. 알키비아데스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관심 없다고. 그런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를 잘 가르쳐서 아테네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쁜 소년이 옆으로 다가오면, 그 참 재밌죠. 이쁜 소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남성들 사이의 사랑이 중요했기 때문에, 플라토닉 러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쁜 소년이 옆으로 다가오면 얼른 도망가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쁜 사람이 오면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는
여전히 취한 채 나가버리죠. 그 이야기가 향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이라면 계속 전쟁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펠레폰네소 전쟁의 연결입니다. 연결되고 있죠. 멜로스입니다. 멜로스. 비너스의 밀로의 비너스 아시죠? 이 루브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조각상이 발견된 곳인데 이곳에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사령관이 있는데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다가 3차 펠레폰네소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또 공부했던 부분이죠. 이 그리스에서 어딜 칩니까? 시칠리아를 치게 되죠. 작전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키비아데스가 출전하러 가다가 이 신상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스파르타로 도망가게 됩니다. 적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페르시아에까지 귀향하는 그런 아주 배신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테네가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죠. 지고 난 다음에 7,000명의 잔류병들이요. 요 동굴에 갇혔습니다. 요 동굴에 갇혀가지고 채석장인데요. 여기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외워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비극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잡혀가지고 그 연극 상영을 하는 겁니다. 죄수들의 연극 상영이었던 거죠. 그 에우리피데스 연극을 보다가 상영을 하면서 한 명씩 죽어가서 전멸했죠. 전멸.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완전히 아테네를 물리치고 이제 아테네는 패전하게 난 다음에 역사의 흔적을 지워 나가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407년에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제가 중간에 뺐는데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죠? 자, 시칠리아에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스파르타를 갔다가 스파르타에서 어디로 돌아가죠? 페르시아 편에 붙었다가 이제 다시 참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파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를 부르죠. 그래서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그는 이 사람이 알키비아데스죠.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을 선동하는데 얼마나 탁월했던지 사람들은 그가 독재자처럼 통치해주기를 희망했고 심지어 그것을 열망하기까지 했다. 민중들이요. 알키비아데스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의 독재조차도 요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돈스러우니까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했다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자, 이제 스파르타 계열이 아테네를 통치하게 됩니다. 30명의 참주들을 동원해가지고 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재미있는 것은요. 플라톤의 삼촌이었던 크리티아스가 32위원회의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죽음을 밀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파가 죽였습니다. 민주파가 죽였는데 민주파 이전에 참주파들이 지휘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크라티아스를 발정난 돼지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발정난 돼지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0일 3주가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살라미스, 기억나십니까?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로 가가지고 민주파 지도자를 살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그걸 거부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참주를 축적했던 민주파들이 소크라테스를 변론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참주나 군주에게서 그게 된 게 아니고 민주파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재판 배심원을 제비로 뽑습니다. 까만색 자기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를 쏙 집어넣습니다. 뒤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느 쪽에 요쪽 떨어지고 요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쪽에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기계가 바로 이 기계인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갇혀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크리톤과 파이돈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플라톤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본 그림입니다만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생애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플라톤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죽어가는 소크라테스의 모습, 최초의 철학의 순교자를 지켜보면서 야, 이 아포리아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이 소크라테스의 무덤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요거를 소크라테스의 무덤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경의를 표하곤 하는데 사실은 물시계입니다. 물시계하고 해시계가 같이 있는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후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소크라테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의 시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승의 죽음을 지켜봤던 플라톤이 고뇌를 하면서 떠납니다. 아예 떠나버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28살 때 나라를 떠나가지고 외유를 합니다. 쭉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아케데모스에게 헌정된 숲에서 아카데미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플라톤 아카데미죠. 여기 바로 그 플라톤 아카데미 모습입니다. 여기서 책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중에 유명한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보십시오. 책을 총 25편 책을 썼고요. 플라톤이 13편의 서한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서한은 진품이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은 25편이 남아있죠. 그의 생애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이라는 책은 초기고요. 우리가 읽었던 국가는 중간이고요. 향연,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와 법률. 이것은 천체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책은 이 두 권의 책이 크죠. 굉장히 큰 책들입니다. 빨리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미국에서 읽었던 책은 요겁니다. 플라톤의 책인데요. 이건 저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요 한 권에 플라톤 전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글자가 굉장히 작죠. 영어인데 글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죽습니다. 이거는 요새는 못 읽을 것 같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옛날에 그래도 이거 참 많이 읽었는데 요 책이 플라톤의 전집입니다. 이게 전부집이죠. 자, 우리가 보았던 책이 국가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의 격처를 두고 있습니다. 향연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국가론입니다. 국가론. 이 번역이 잘못했어요. 이건 제가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읽었는데 국가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주 그 아테네가 물러가고 있던 아포리아 상태에서 이상 국가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 국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책인데요. 소크라테스가 피레우스 항구가 있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요. 아테네에서. 거기서 축제를 마치고 아테네로 가는 길에 이 집을 방문합니다. 플레마코스의 부친 케팔로스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케팔로스 묻습니다. 케팔로스 어르신, 노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젊은 여자가 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욕정에서 벗어나시니까 어떻습니까? 쓸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케팔로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 하시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소포클레스 기억 안 나십니까?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애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된 것 같소. 국가에 대해서 대화하고 나라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죠. 이 아들이 바로 플레마코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 주인공입니다. 이 국가의 주인공이에요. 소크라테스 대화하는 주인공인데 무지를 깨닫는 거죠. 아포리아입니다. 이 사람도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야기가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하고 이 트라시마코스가 막 대화를 하는, 막 논쟁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트라시마코스가 이렇게 하죠. 개배 늘어놓지 마시오. 무슨 정의가 무슨 어느 죽을 정의냐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요. 맞나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무슨 정의가 있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다네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분이죠. 자, 그 당시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모방의 시대입니다. 아테네는 모방하는 자들의 국가가 아니라 진실한 인물들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생각입니다. 왜? 보십시오. 밤마다 이 극장에서요. 여기는 그 아테네 밑에 있는 극장이에요. 여기서 밤마다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이게 이 아테네 시민들을 위한 오락이었어요. 밤마다 합니다. 2,000곳의 극장이 있습니다. 2,000곳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마다 극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매 연극이 상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방하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진짜 사건인가요? 아니죠. 모방한다. 소크라테스는 그 연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아테네는 진실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극장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보기에는 이게 뭡니까? 다 모방이라는 겁니다. 모방. 보세요. 그만큼 더 무엇이든 모방하려 할 것이며, 그래서 그는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을 공연장에서 진지하게 모방하려 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할 뿐이라는 건데, 가면을 쓰고 그냥 허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극장에서 천둥소리, 바람소리, 우박소리, 자축소리, 자바퀴 소리, 뭐 이런 새 우는 소리까지 듣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새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소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변하지 않아요. 모방만 하는 겁니다. 모든 무의미한 예술, 모방을 일삼는 예술, 대중의 환상을 자극하는 예술을 철폐하라는 것이죠. 인간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자극하여 인간 본성을 고양시키도록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예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호메로스죠.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호메로스를 공격합니다. 이야, 이거 죽을만 했어요. 그죠? 호메로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대관식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런 종류의 식구들, 호메로스의 식구들이죠. 우리가 모두 지워버리더라도 화내지 말라고 호메로스와 그 밖에 다른 신에게 부탁할 것이네. 이야, 이게 뭡니까? 호메로스를 철폐하자는 겁니다. 혼미하다는 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다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우리는 저승에 관련된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일들 모두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다른 목적에는 쓸모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종류의 전율을 우리의 수호자들이 너무 조급하고 유약해지지 않을까 두렵다네. 문약하다는 거 있죠? 문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화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믿게 해서는 안 되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은 되게 행복하고 올바른 사람은 비참하다고. 불의는 들키지만 않으면 이익이 되고 정의는 남에게만 좋지만 자기에게는 손해라고 말하니 말일세. 뭡니까? 문학가들이 이런 세상을 혼미스러운 글을 쓴다는 거죠.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은 금지되어야 하면 그들에게 저와 정반대되는 시와 이야기를 짓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혼미한 생각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방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의자의 원 개념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만드신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화가는 뭘 합니까? 이걸 또 그리죠? 모방이라는 겁니다. 모방. 모방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방은. 그래서 회화는 어느 쪽을 지향하는가? 모방을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상국가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이상국가에 대한 그림이 여기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상왕이 있고 여기에 지혜의 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어떤 지혜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 지혜는요, 수호자들이,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나라 안의 특정 요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해 결정하되, 지역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되 대내외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기는 뭘까요? 수호자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 용기는 뭐냐? 용기라는 것은 일종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뭘 지키느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지키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상을 죽이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 절제입니다. 그죠? 시민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하죠. 절제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질서라는 겁니다.
특정한 쾌락과 욕구의 억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각 개인의 혼 안에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못한 부분을 제어하면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린다네. 결국 절제라는 것은 국가에게서나 개인에게서나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가운데서 어느 쪽이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나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낫지 않은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는 뭐죠? 다 한 표라는 겁니다. 다 한 표. 다 한 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지금 플라톤은 굉장히 편파적인 것을 주장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플라톤을 잘못 이해. 물론 이것 때문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버머스라든지 칼 포퍼터에 했습니다만은 비판을 엄청나게 해서 너무 고착화된다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은요,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상호 참견하지 말라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각자 제 구실을 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실을 하는 게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플라톤의 국가 후편은요, 이러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호자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수호자 양성을 위해서는요, 선을 추구해야 된다. 선. 근데 이때 선은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선을 추구해야 돼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상의 상태. 아가톤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호자는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아레테의 삶입니다. 탁월함의 추구이죠. 근데 이 최상의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플라톤은요, 그것을 태양으로 설명합니다. 태양은 볼 수는 없습니다. 보면 눈을 베리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압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뭡니까? 태양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유명한 태양의 유비이죠. 자, 태양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죄수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동굴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아시죠? 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죠. 근데 여기 불이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게 마치 세상인 것처럼 환영을 보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계단을 나가서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뭘 봅니까? 태양을 보게 되죠. 눈이 부셔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죠. 현상 세계는 모두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실제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봐요. 이게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급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그림자 경험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이란 뭘까요? 교육이란 것은 새로운 지식을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을 풀고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혼의 지적 기관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가의 기술이지, 그 기관에 시력을 넣어주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뭡니까?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합니까? 기술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술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플라톤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 내용이죠. 태양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대. 그들은 다시 저 수감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보잘것없는 일이건 중대한 일이건 간에 수감자들의 고통이나 명예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네.
않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무슨 말입니까? 수호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자각을 하고 성찰을 해서 진리의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제수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18살 때까지 음악 공부, 뮤직회 공부를 시킵니다. 18살부터 20살까지 짐나지움에서 운동 경기를 시킵니다. 이때는 공부 안 합니다. 운동만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 애들은 이때까지 뭐 합니까? 죽도록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부터 30세까지 공공복사와 변정수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해서 30살부터 35살 때까지 변정공부만 시킵니다. 그때는 공공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공의 봉사를 합니다. 공직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5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호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그 소크라테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사람은 바로 이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 헬레니카, 아나바스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 카이로피에 대하여 제가 여기 올려놨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크세노폰인데 이 책을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물 가게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자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플라톤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많은 책들을 남기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었죠? 학자였습니다. 숙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크세노폰은 어떤 사람이냐? 활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장군이 되어서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그때 리더십이 무엇인지, 탁월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플라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크세노폰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통해서 성찰을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크세노폰의 이 행동을 중심으로 했던 이 크세노폰의 체를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